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뿐이죠. 하지만 푸시케는 묵묵히 그 첫 번째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지만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에로스가 올림포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로스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서 그녀 곁을 떠난 것이 아니죠.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품은 것에 화가 나 그녀 곁을 떠났던 겁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에로스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제 에로스는 들판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들을 시켜서 아내의 첫 번째 시험을 돕도록 합니다. 들판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개미떼들이었습니다. 이 개미떼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아프로디테 여신이 푸시케에게 내는 두 번째 시험은 황금 양털을 가지고 있었던 양들의 털을 뽑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시케는 이 시험 역시 통과하게 되죠. 아프로디테는 마지막 푸시케에게 세 번째 시험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하 세계의 안주인 하데스의 아내인 페르세포네 여신의 단장류를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장류는 단장할 때 쓰는 향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와 같은 시험을 낸 것은 페르세포네가 쓰는 단장류가 탐이 나서 그렇게 했던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 단장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간이 지하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푸시케가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제우스의 전령신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서 푸시케는 산채로 안전하게 지하세계를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세계에 도착한 푸시케는 그곳의 안주인인 페르세포네 여신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게 되죠. 페르세포네는 이제서야 아프로디테에게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 사이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다름 아니라 아도니스라고 하는 양치기를 사이에 놓고 벌였던 갈등입니다.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 모두가 아도니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졌던 양치기를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신의 논쟁이 얼마나 거칠었던지 결국 최고의 신 제우스가 중재하게 되죠. 제우스에 따르면 1년의 3분의 1은 아프로디테와 먼저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3분의 1은 페르세포네 여신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도니스 너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살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3분의 1의 시간을 허락받은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자, 이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시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로디테는 캐스토스 히마스를 이용해서 아도니스를 지하세계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가장 강력한 상징은 캐스토스 히마스라고 알려진 마법의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띠는 그것을 메고 하는 유혹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띠였습니다. 이제 페르세포네 여신은 아프로디테가 캐스토스 히마스를 가지고 아도니스를 풀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자신 곁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지하세계로 가야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제 페르세포네 여신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도니스를 향해서
지하 세계에서 성남 멧돼지 한 마리를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멧돼지 뿔에 들이받쳐 아도니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페르세포네 여신은 그의 영혼을 자신의 땅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도니스가 멧돼지 뿔에 들이받쳐 붉은 피를 흘리게 되고 이 땅에 스며든 아도니스의 붉은 피로부터 붉은 아네모네 꽃이 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세포네 여신은 이 순간이야말로 아프로디테에게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상자에 자신의 단장료 대신 깨어날 수 없는 잠의 씨앗을 넣어서 푸시케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푸시케에게 당부합니다. 절대로 너가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고. 자, 이제 푸시케는 그 상자를 들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상자를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가져다 주기 전 어느 숲속에서 그만 이 상자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여인이 상자를 여는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렇습니다. 판도라가 제우스가 준 상자를 열어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시케가 페르세포네 여신이 주는 상자를 열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푸시케는 여신이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상자를 열어보았겠습니까? 여신들은 무엇을 쓰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지금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지하세계를 다녀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번 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 이유 하나로 여신의 단장류를 조금만 나누어 쓸 생각으로 이 상자를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열리자마자 깨어날 수 없는 잠의 씨앗이 그녀를 엄습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원래 신부는 공주입니다. 지금 배경은 숲속입니다. 숲속에서 잠에 빠진 공주를 깨우는 비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푸시케의 분신인 나비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에로스는 한 걸음에 이곳으로 내려와 자신의 키스로 아내 푸시케를 잠에서 깨워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로스와 푸시케는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푸시케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아프로디테는 절대로 둘의 사랑을 허락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 여신마저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신은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로스는 이 즉시 올림포스로 올라가 제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제우스가 그 간청을 받아들여 둘은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수없이 많은 사랑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랑 이야기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믿음 위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시련을 함께 극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 시절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즉 능동적 행위인 것이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은 이건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데, 또 어떤 부분은 이건 백설공주 이야기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유럽에서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 어느 이야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의 사랑 이야기는 이후 이어지는 거의 모든 사랑 이야기의 전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제우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는 아내인 헤라 이외에도 수많은 여신들, 그리고 수많은 님프들, 그리고 수많은 인간의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사랑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와 관련된 사랑 이야기가 왜 이토록 많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는 당시 고전 시기를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조성의 정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우스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 있었는데 이 최고의 신이 성적으로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나라 전래 신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상은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로 연결이 되십니까? 당군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당군은 환웅과 연결되어 있고 환웅은 역시 환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나라의 건국 신화는 반드시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전 시기 유럽인들에게 하늘의 최고의 신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유럽의 다민족 국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제우스와 연결시키고 싶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의 다양성과 혈통을 중시하는 유럽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그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리스 신화를 보실 때 이건 불경한 이야기책이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이 신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